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내가 7억만 모으면 은퇴해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한 달에 쓰는 생활비랑 여유 자금 조금 챙기면 뭐 특별히 아플 일 없고 큰 지출만 없으면 괜찮겠지라고요. 그런데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꼭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오늘은 7억 정도의 목돈을 모아두고 드디어 퇴사하자 하고 나왔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줄줄이 생겨서 당황한 사례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좀 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봅시다. 1사례 A 58세에 퇴직한 김 과장. 저희 회사에 같이 다녔던 김 과장님이 계셨어요. 나이는 58세 정도였고 운 좋게 주식으로 이익을 좀 보면서 대출도 갚고 해서 현금 7억 정도를 확보하셨죠. 그런데 회사 생활이 힘들기도 했고 더 늦기 전에 좀 쉬고 싶은 마음에 얼른 사표부터 내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매일 아침 알람 없이 살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 집 근처 조기 축구 모임도 나가고 평일 낮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지인들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잡으셨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매달 카드 값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걸 깨달으셨대요. 아니, 예전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좀 써도 큰 부담이 안 됐지만 막상 소득이 없어지니까 나가는 돈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나마 김 과장님이 산 아파트에서 월세를 조금 받고 계시긴 했지만 그걸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 은퇴 자금 7억 중 일부를 조금씩 꺼내 써야 했죠. 아, 이건 그래도 6억 넘게 남았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매달 몇 백만 원씩 계속 써야 하는데 이게 10년, 20년 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예금 이자도 예전 같지 않은 요즘에 남은 7억이 몇 년 안에 훅 줄어버리는 겁니다. 김 과장님은 결국 2년 정도 지내고 나서야 이대로 가다간 몇 년 못 버티겠다 싶어서 다시 파트타임 일을 찾아보셨대요. 예전에 대기업 과장이었던 분이 단순 사무직 보조나 알바 등을 알아봐야 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월급도 많이 기대하기 힘들죠. 이때부터가 은퇴 후 회의감이 확 찾아오는 시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 B55세에 조기 은퇴한 박 이사. 이분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 55세가 되자마자 회사 생활 그만하고 외국에서 한 12년 살다 오겠다고 선언하고 훌쩍 떠난 박 이사님이 있어요. 평소 프리하게 사는 삶에 대한 로망이 컸던 분이라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본인도 부동산 처분하고 7억 정도를 손에 쥔 뒤에 이탈리아 소도시로 떠나셨어요. 처음엔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도 예술이었어요. 시장에서 장 보고 베란다에서 파스타 해먹고 유럽 골목골목을 여행하는 모습이 어찌나 부럽던지. 근데 문제는 현지에서 생각보다 물가가 비싸고 또 외국인이라 그런지 더 많은 지출이 생긴다는 거예요. 렌트비, 교통비, 해외보험, 비자 유지비까지 하나하나가 한국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죠. 게다가 박 이사님이 그래, 여기서 현지 아르바이트나 온라인으로 뭔가 해볼까? 했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비자 문제도 있고 언어 장벽도 있고요. 결국 1년을 채 못 버티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다는데 이미 은퇴 자금 절반 가까이를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 돌아와서 뭐라도 시작해볼까 했지만 55세면 사회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나이대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체력이 예전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국 은퇴를 접고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예전 직급 수준으로 가기가 힘들다 보니 연봉도 많이 낮아져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하세요. 여기서 느끼는 점은 은퇴 후에 해외 생활을 꿈꾸는 건 좋지만 정확한 예상과 현실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3사례 C 60세 정년퇴직한 이 차장. 마지막으로 이 차장님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정년퇴직할 때 딱 7억 정도를 손에 쥐셨어요. 그럭저럭 넉넉하게 모으셨다 싶은데 문제는 이 차장님 댁에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아, 그래도 남들처럼 생활비 조금 줄이고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괜찮겠지 싶었는데 막상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학비에 자취비용, 과외비 등등 생각도 못했던 지출이 잔뜩 생기더랍니다.
게다가 자녀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니까 집 근처 자취방 구해주려고 보증금이며 월세며 그렇게 한두 푼씩 꺼내 쓰다 보면 정말 순식간이에요. 또 한 가지 큰 변수는 본인 건강이었어요. 60세쯤 되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예전에는 감기 하나에도 23일 푹 쉬면 나았는데 이제는 병원비가 만만치 않고 만성질환이 생기면 매달 몇십만 원씩 치료비가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 이 차장님도 12년 지나면서 예금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보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게 된 겁니다. 결국 다시 용돈벌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지인을 통해 주차 관리 쪽 일을 잠깐 하시다가 체력적으로 어려워 포기. 지금은 아이가 어느 정도 독립할 때까지는 부인과 함께 소규모 반찬 가게를 운영해보고 계세요. 하지만 애초에 여유 있게 살 거라 예상했던 7억이 막상 닥쳐보니 결코 만만치 않았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보면 7억이라는 돈이 분명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에서 은퇴 자금을 쓰다 보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생활비, 각종 보험료, 공과금, 자녀 교육비, 차량 유지비 등의 예상치 못한 지출 병원비, 갑작스런 부모님 간병 비용, 지인의 경조사 비용, 집 수리비 등까지 겹쳐서 자금이 금세 빠져나가죠. 특히 50대 중후반, 60대 초반이라면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 혹은 본인의 건강 문제 같은 큰 이벤트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예금 이자가 낮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그냥 가만히 7억을 예적금으로만 갖고 있어선 이 돈의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7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테크를 잘하는 분이라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요. 잘못 투자했다간 원금까지 잃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은퇴 이후의 구체적인 월 생활비부터 계산해보기.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여가비, 보험료 등 모든 항목을 세세하게 적어보고 필요한 금액을 추산해야 해요. 지금 쓰는 돈이 아니라 은퇴 후에 어떻게 바뀔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건강관리와 의료비, 그리고 부모님 자녀 문제를 고려하기. 50대 중후반부터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의료비나 간병비, 혹은 자녀가 아직 독립 전이라면 그 비용을 얼마나 지원해야 할지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완전히 그만두기보다는 소득원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파트타임으로라도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수입이 들어오면 은퇴 자금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퇴직 후 재취업이나 노후 창업 혹은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미리 탐색해 보시는 게 좋아요. 투자는 소액으로 리스크 관리 철저히. 무리하게 목돈을 올인해서 큰 이익을 노리는 건 정말 위험해요.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분산 투자나 안정성 높은 상품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은퇴 계획은 최소 1015년 길게 내다보기. 은퇴 시점에 맞춰 딱 맞는 자금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연금과 함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해요. 물가 상승과 긴 수명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7억이든 10억이든 숫자 자체는 우리가 기대하는 안정감을 다 주지는 못해요. 중요한 건 내 생활 패턴과 내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 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리스크를 나누며 조금이라도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시간은 없다고들 하잖아요. 은퇴 후에 진짜 내 시간을 누리려면 그 시간을 지탱해줄 합리적인 재무 계획과 건강, 그리고 유연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정신 건강에도 좋고 돈도 조금씩 모일 테니까요. 그러니 혹시라도 7억이면 충분해 라고 딱 잘라 말하고 싶으셨다면 위의 사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처음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생각보다 여러 변수가 많더라고요. 그 변수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러면서도 은퇴 생활을 얼마나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느냐가 우리에게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예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은퇴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불안을 딱 떨쳐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 퇴직하면 좀 쉬면서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쉬는 삶이 달콤하기보다 고달프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기대했던 연금 수령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갑작스럽게 늘어난 생활비 때문에 막막해지는 순간은 은퇴자들에게 흔한 현실입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드는데 다시 일할 생각을 하자니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은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은퇴를 맞았더니 쉬는 삶이 아니라 버티는 삶이 되더군요. 그때 자격증 하나로 내 삶이 바뀔 줄은 몰랐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자격증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자신감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자격증을 통해 다시 삶의 활력을 찾은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자격증이 만든 인생의 반전. 1. 왜 은퇴 후 자격증인가?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으려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은 그 역량을 증명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요즘 많은 은퇴자들이 도전하는 자격증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IT 관련 자격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격증을 따는 과정은 처음에는 벅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뇌의 활성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은퇴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2. 사례 1. 55세 요양보호사, 다시 일어선 삶. 박영희 씨가 겪는 55세에 은퇴한 후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이라는 이유로 퇴직을 권유받았지만 특별한 기술도 없었고 연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알게 되었고 교육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싶었죠. 그런데 배우면서 제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되더라고요. 자격증 취득 후 박 씨는 요양보호사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월 300만 원의 수입을 벌게 된 그녀는 단순히 돈 이상의 성취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삶의 가치가 다시 느껴져요. 3. 사례 2. 60세 바리스타,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한 새로운 꿈. 최민호 씨가 겪는 60세에 은퇴 후 오랫동안 무기력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던 그는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또래 친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활기차게 사는데 나는 뭐 하는 걸까 싶더라고요. 결국 그는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수개월의 노력 끝에 자격증을 따고 지역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과 소통하고 커피를 만들며 그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매달 20만 3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돈도 좋지만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4. 사례 3. 58세 부동산 중개사, 은퇴 후 최고의 선택. 김성준 씨가 겪는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약 1년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했지만 부동산은 은퇴 후에도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죠. 하지만 배우면서 흥미도 생기고 스스로에게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김 씨는 프리랜서 중개사로 활동하며 월 3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이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더 큰 기쁨입니다. 결론 은퇴 후 자격증, 새로운 시작의 열쇠.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도전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자격증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활력을 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자세와 꾸준한 노력입니다. 은퇴 후에도 배움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았던 꿈을 다시 꺼내보세요. 그리고 작은 자격증 하나로 큰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여전히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는 여백이 가득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삶의 새로운 길을 여는 자격증의 가치? 은퇴 후 다시 시작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은퇴자들이 자주 던지는 말입니다. 특히 퇴직 후 생활비 압박과 심리적 공허함이 밀려올 때 다시 시작하기 위한 동력조차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자격증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자격증의 가치는 단순히 수익 창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 자존감 회복, 그리고 삶의 활력까지 되찾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으로 열리는 세 가지 새로운 문. 1. 경제적 안정. 내 통장에 돈이 다시 쌓인다.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수입입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자격증은 이런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선택으로 꼽힙니다. 요양보호사 사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평균 월 20만, 3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안정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을 하며 느끼는 보람도 상당합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바리스타 사례. 바리스타는 정형화된 회사 일과는 다르게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직업입니다. 특히 지역 카페나 체인점에서 은퇴자, 바리스타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지는데 바리스타 일은 커피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은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배우는 과정에서 경제적 관점도 넓어지고 자격증 취득 후 프리랜서처럼 일할 수 있어 시간 관리도 자유롭습니다. 2. 심리적 안정. 삶의 의미를 되찾다. 은퇴 후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멈춘 사회적 활동과 일상의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격증 공부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뇌의 활성을 돕고 삶의 목적을 되찾는 데 기여합니다. 예시. 한 은퇴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책을 펼치는 것조차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다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결국 그는 자격증 취득 후 요양센터에 취업해 매일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뇌 활성화. 특히 은퇴 후 뇌의 활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꾸준한 학습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해마와 전두엽을 자극해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단순히 공부 자체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주는 성취감이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3. 사회적 연결.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대부분이었던 분들은 퇴직 후 자연스럽게 사회적 연결이 단절되곤 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의 경우, 커피를 만들고 손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잊고 있던 사회적 연결의 즐거움을 다시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님과 대화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경우, 부동산 일을 시작하면서 매물을 찾고 고객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목적 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을 받곤 합니다. 자격증 도전의 세 가지 핵심 전략. 현실적인 목표 설정하기. 어떤 자격증을 딸지 고민할 때 자신의 흥미와 현재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이 될 것 같은 자격증보다는 자신이 잘할 수 있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학습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처음에는 학습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을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부가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지속적인 네트워킹. 자격증 취득 후에는 이를 활용해 사람들과 연결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배움과 도전은 계속된다. 은퇴 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막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작은 도전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그 시작을 여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은퇴 후에도 배움과 성취는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자격증 하나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여러분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91세에도 여전히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이삿짐 센터에서 몸을 움직이시는 이야기. 그 한 문장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 눈물이 핑 돌 겁니다. 나는 저 나이까지 저렇게 일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왜 저 연세에까지 일을 하셔야 하나 하는 자책과 슬픔이 먼저 들 거예요.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불편하게 시선을 피하고 누군가는 나라가 챙겨줘야 한다며 말은 잘하지만 정작 도움의 손길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장 속상한 건 본인 스스로도 자식이나 사회에 부담 주기 싫다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며 스스로를 지우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자신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솔직히 짚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짐이 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덜 짐이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먼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한 85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떠난 뒤 홀로 남아 농사를 짓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때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국민연금도 적게 받았고 기초연금도 얼마 되지 않다 보니 결국 선택한 게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너무 위험한데도 굳이 야간을 한 이유는 젊은이들 일자리를 뺏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나는 젊은 애들이 낮에 일해야지. 나는 밤에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그분의 눈빛이 너무 서글펐어요. 정말이지 누구한테도 부담 주기 싫다고 스스로를 가장 싼 값에 내다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점점 더 망가졌고 결국 쓰러져서 요양병원으로 갔는데도 자식들에게는 나 혼자 해결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나라 노인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여성분 이야기예요. 78세 할머니인데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평생 새벽 시장 가서 야채 팔고 손주 학비도 보태주셨는데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거의 없으셨습니다. 나이 들어 장사를 접고 나니 할 수 있는 일도 갈 곳도 없었어요. 그분은 혼자 계시면서도 끼니를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애들 부담 주기 싫다며 지원도 거절하시더라고요. 결국 구청에서 설득해서 무료급식과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도왔는데도 마지막까지 이거 받으면 나라 빚지는 거 아닌가 하고 죄인처럼 미안해하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 뭉클하고 아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93세의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분은 젊어서부터 일찌감치 준비를 하셨어요. 월급의 30%를 무조건 저축하시고 국민연금, 개인연금도 챙기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주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결국 자식들 부담 주기 싫다는 마음은 같았어요. 다만 달랐던 점은 생활비가 충분하니 이 나이에까지 남의 일자리 뺏는 건 내 소명은 아니야 라며 마을 어르신들 돌봄 봉사를 하셨습니다. 내가 봉사하면 다른 노인들이 외롭지 않잖아. 이게 내가 할 일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노년의 역할을 재정의한 거죠.
이 세 사례는 사실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마지막에는 자식들에게조차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는 노후.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선 한 푼도 못 쓰다 결국 제도에 의존하게 되는 노후. 세 번째는 스스로를 챙긴 덕분에 오히려 남을 도우며 존엄을 지키는 노후.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80, 90이 되어도 내 두 발로 서서 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일까? 여기서 전문가로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과 돈을 챙기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노후 준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돈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돈만큼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91세에도 이삿짐 센터에서 일한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체력입니다. 다만 문제는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쓰는 일밖에 없는데 그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사실상 끝입니다. 그래서 50대든 60대든 70대든 건강 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이게 정말 생명줄이에요. 그리고 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지금 3040대는 부모 세대보다 연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도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일거리를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경비,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온라인 판매, 자가농업 등등.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자식과의 대화예요.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너무 아름답지만 자식들이 원래 부모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속상해합니다. 나 혼자 다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가족을 더 슬프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장기요양보험, 무료급식, 공공임대주택, 복지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남의 돈 쓰는 것 같아서 싫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내 권리라고 생각해야 해요. 정리하자면 정말 짐이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 유지, 돈 관리, 가족과의 소통, 복지 제도 활용. 이 네 가지가 노년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91세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당신이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도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합시다. 그리고 서로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됩시다. 이번에는 아까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구체적인 정보와 실천적인 팁을 담아볼게요. 특히 부담되지 않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라는 핵심 질문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담아드릴 겁니다. 읽으시는 분이 50대든 60대든 아니면 이미 70대나 80대여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실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중요한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늙어서도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건강, 돈, 관계제도 이 네 가지를 미리 관리해야 한다. 이걸 차근차근 살펴보죠. 첫째, 건강관리가 최우선이다. 이건 진짜 잔소리 같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되면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결국 돌봄 비용을 남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매일 걷기 30분 무조건입니다. 걷기는 심혈관계, 근육, 관절 건강을 동시에 지킵니다. 근력 운동 주 23회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감소증. 스쿼트나 벽 짚고 푸시업, 물병 들기 같은 가벼운 것부터 하세요. 근육이 곧 자립의 힘입니다. 균형 유연성 운동 낙상은 노인 입원 1위 원인입니다. 매일 발목 돌리기, 의자 잡고, 다리 들기, 스트레칭으로 넘어짐을 예방하세요. 식습관 관리, 단백질이 특히 중요합니다. 맵기 계란 1개나 두부 반모 정도는 꼭 챙기세요. 나이 들면 입맛이 줄어드는데 그럴수록 단백질 위주로. 실제 연구에 따르면 80대 이상 노인 중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료비가 평균 30% 이상 적습니다. 이건 국가 통계에서도
반복 확인된 사실이에요. 둘째, 돈 관리를 전략적으로 한다. 노년에 가장 흔히 실패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데서 못 줄여서입니다.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생활비 점검하기.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50대 생활비 습관을 못 버립니다. 91세 어르신이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시는 것도 결국 생활비 때문이잖아요. 매달 꼭 써야 하는 고정비,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등을 한번 적어보고 줄일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예. 5만원짜리 휴대폰 요금제를 2만원으로. 넓은 집에서 작은 집으로. 불필요한 보험 해지. 수입원 만들기. 이 나이에 무슨이 아니라 나이에 맞는 일을 찾으면 됩니다. 6070대는 경비, 청소, 요양보호사. 7080대도 가능한 것은 보육도우미, 전통시장 단기일,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 강사. 온라인 판매, 재능 나눔 글쓰기 손기술.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아주머니는 전업주부였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월 150만원 정도 벌었어요. 힘들긴 해도 내가 내 돈 버니까 자식한테 당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적연금 수급 혜택 챙기기.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당연히 신청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라면 적극 활용하세요. 이걸 나라에 손 벌리는 것 같다며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평생 낸 세금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가족이 당신 몫까지 벌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셋째, 관계가 재산이다. 많이들 나 혼자 해결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관계 단절이 노후 파탄을 부릅니다. 부담 주기 싫어 말 안 하다가 응급 상황이 오면 오히려 자식이 더 큰 비용을 떠안아요. 팁을 드리자면 자식과 돈 얘기를 꺼내세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부족하면 도와줄 수 있니? 하고 솔직히 상의하세요. 이웃과 관계 유지. 시장 상인, 경로당 친구, 교회나 사찰 모임 등. 위급할 때 누가 한번 전화만 해줘도 생명이 달라집니다. 감정적 거리 좁히기. 내가 짐 될까봐 말 안 했어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자식은 짐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넷째, 복지제도 적극 활용하기. 많은 노인이 몰라서 혹은 부끄러워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복지제도는 권리입니다.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안전망이에요. 사용 가능한 것 몇 가지 소개할게요.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월 32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장기요양보험 몸이 불편하면 방문요양, 요양병원 비용의 8,085%를 지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일정 이하 소득이면 생활비 지원.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서비스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제공. 주거지원 영구임대, 매입임대 주택 등 신청 가능. 복지관노인센터 프로그램 평생교육, 무료운동, 건강검진, 취미모임. 사례를 하나 더 드리자면 70대 초반 부부가 월세가 너무 비싸서 힘들어하다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겼어요. 월세가 50만원에서 10만원대로 줄자 이제 알았다. 이 나이에 살 길이 열렸다며 좋아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80세든 90세든 바꿀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작게라도 실천하면 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소중한 부모, 이웃, 시민이 될 수 있어요. 91세의 이삿짐 센터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라가 너무하네라고 비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 부모는 저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관리 한 가지, 돈관리 한 가지, 가족과의 대화 한 가지, 복지정보 확인 한 가지.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퇴직하면 좀 쉬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 돈이 먼저 바닥나더라고요. 이 말은 63세에 다시 5톤 트럭 핸들을 잡은 김성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년퇴직 후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 우리는 종종 이제는 좀 쉬자라는 희망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냉정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매달 80만 원, 100만 원 수준의 국민연금, 고정 지출로 빠져나가는 각종 비용,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자녀의 경제적 독립 지원까지. 이 모든 것이 60대 이후의 삶을 전혀 여유롭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60대 트러커가 말하는 생존의 노후 플랜을 통해 은퇴 후 삶을 다시 돌아보려 합니다. 그저 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3가지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월 100 받는 연금? 기름값에도 못 미쳐요. 김성우 씨 63세는 대기업 물류부서에서 33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약 2억 원, 국민연금은 매달 96만 원. 처음엔 한 달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그리고 자식에게 주는 생활비까지. 금방 바닥났습니다. 그는 결국 1년의 짧은 은퇴 생활을 접고 중고 5톤 트럭을 구매했습니다. 40의 자격증 따놨던 화물 운송 자격증이 이렇게 빛을 볼 줄은 몰랐죠. 현재 그는 일주일에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행하며 월 약 250만 3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것이죠. 교훈. 연금은 기초 자금일 뿐 생활비 전체를 책임지기엔 역부족입니다. 기존의 경력을 살리거나 자격증 기반의 노동형 자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2. 나이 들어도 돈 안 벌면 그냥 손님 취급당해요. 최영희 씨 61세는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연금은 고작 68만 원, 게다가 자신 명의의 집도 없었습니다. 전엔 주부로만 살아서 일해본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럴수록 사회는 날 투명 인간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녀는 59세에 운전면허를 따고 렌트 탑차를 몰며 배송 대행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시도 많이 당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고정 거래처도 생겼습니다. 현재는 쿠팡의 물류 배송을 주 3일 맡으며 월 150만 원 안팎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손님이 아닌 주체적 인간으로 다시 사는 기분이에요. 교훈. 노후엔 돈의 크기보다 경제적 역할의 유무가 자존감을 지탱합니다. 적은 수입이라도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사례 3. 다시 일해서 억울하다고요? 전 오히려 감사합니다. 정찬호 씨 67세는 퇴직 후 지방 귀촌을 계획했지만 의료 접근성과 고립감 때문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높은 물가에서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어요. 왜 이 나이에 또 일해야 하나. 근데 일하면서 느꼈죠. 덜 외롭고 더 건강하다는 걸요. 그는 현재 새벽 도매시장 배송 보조 일을 하며 월 18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오후엔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무엇보다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병원만 다니라 끝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난 아직도 땀 흘리며 살고 있고 내가 번 돈으로 자식한테 당당히 용돈도 주죠. 교훈. 노년의 일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연금은 이제 필수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연금 수익형 자산 혹은 연금 일자리라는 복합 플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작은 일이라도 수익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일할 수 있다면 생활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택배, 운전, 배달, 보조교사,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소일거리도 적극 검토하세요. 자격증 하나가 노후를 지탱하는 무기가 된다. 화물 운송 자격, 지게차, 전기 안전관리사, 바리스타 등 60대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많습니다.
중장년 무료 직업훈련도 적극 활용하세요. 혼자가 아닌 정보 커뮤니티를 활용하라. 60대 이후 재취업 관련 커뮤니티나 은퇴자, 모임 등에서 현실적인 정보와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인생 2막은 이제 시작입니다. 60대 트러커 김성우 씨의 말이 오래 남습니다. 연금으론 택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핸들을 다시 잡으니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있다는 느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세요. 배우세요. 도전하세요. 그것만이 당신 노후의 생존 플랜이자 새로운 삶의 해답입니다. 연금으론 택도 없더라. 전문가가 말하는 60대 트러커의 노후 생존 전략.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이 현실이 된 지금,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여유로운 휴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한 지금, 가장 많이 마주하는 현실은 바로 연금만으론 택도 없다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선 60대 트럭 운전자의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노후 생존 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연금의 현실적인 한계. 평균 수령액은 생계의 턱없이 부족. 국민연금연구원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원, 가장 높은 구간도 100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금액으로는 기본적인 생계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024년 기준 월 207만원과 비교해도 연금 수령액은 생계 유지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칩니다. 2. 제2의 직업이 노후 생존의 핵심 전략. 사례 분석. 김성우 63세, 퇴직 후 트럭 운전으로 월 300만원 수입 확보. 퇴직 전 대기업 물류직, 정년 퇴직 시 퇴직금 2억, 연금 약 월 96만원. 문제 자녀 지원, 고정지출, 의료비로 인해 1년 만에 퇴직금 대부분 소진. 대응 중고 트럭 구입 후 화물 운송 자격증 활용해 주 5일 운행, 월 순수익 25만 300만원. 전문가 관점 조언. 김 씨의 선택은 노동형 자산을 복구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존 경력을 바탕으로 신체적 능력과 자격 조건을 결합하여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연금 부족을 메우는 가장 실질적인 접근입니다. 3. 중장년 재진입 가능한 일자리 유형 증가. 60대 이후에도 접근 가능한 일자리는 다양합니다. 특히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사업, 자격 기반 단기 고소득 일자리가 대표적입니다. 일자리 유형 필요 조건 예상 수입. 화물 택배 운전면허, 화물 운송 자격증 20만 350만원. 시장마트 납품 체력, 책임 감신만 180만원. 시니어 배달원 앱 사용 능력 8만 150만원. 가사 청소 도우미 경력, 무관 7만 120만원. 실버 케어 도우미 교육 수료 시 가능 8만 150만원. 이러한 일자리는 정규직 개념보다는 유연 노동 혹은 자영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접근해야 하며 60대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자격증 하나가 노후 보험이 된다. 김성우 씨의 사례처럼 미리 취득한 화물 운송 자격증이 노후에 제2의 직업을 가능하게 한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장년층이 접근 가능한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증활용 직업 특징. 지게차 운전 기능 사물류 창고, 건설 국가 자격, 단기 취득 가능. 전기 기능사 건물관리, 시설관리 은퇴 후 안정직 전환 가능. 사회복지사, 2급 복지시설, 실버 케어 입문비 전공자도 진입 가능. 바리스타, 2급 시니어 카페, 창업 감각적이고 대면직. 요양보호사 실버 케어 단기 교육, 고령 진입 가능. 전문가 의견. 자격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고정 수입 창출의 열쇠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오늘날 60대는 노후 진입기일 뿐이며 경제활동 기반 확보가 늦어도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5. 일은 단지 돈이 아닌 삶의 주도권이다. 연금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돈만 벌자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삶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찬호 씨 67세는 귀촌 실패 후 새벽 물류 도우미로 월 180만 원을 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게 제일 큽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이 아닌 사회적 소속감, 정체성, 건강 유지 등 심리적 만족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조언합니다. 연금은 기본적인 안정장치일 뿐 실제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도 유연한 노동이나 소득 활동을 통해 제2의 생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다. 추천 행동 3단계. 현재 본인의 지출 구조를 분석하라. 연금 수입과 지출 간 격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대안이 보입니다. 본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거리를 조사하라. 기존 경험, 관심 분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적합한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교육, 커뮤니티를 활용해 준비하라. 무료 직업훈련센터에 고용노동부, HRD-넷나 시니어 교육기관을 적극 이용하세요. 마무리 조언. 60대 이후 삶은 퇴직 이후가 진짜 시작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은퇴 멈춤이 아니라 은퇴 전환입니다. 트러커 김성우 씨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 2막을 연 사람들처럼 지금이라도 작은 준비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당신만의 생존 플랜이 필요합니다.